시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 앞에 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단 하나.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 그것을 읽는 순간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998년 겨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는 75의 나이에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며칠이었습니다. 병실에는 3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숙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영희는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 수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람 빠지는 풍선 같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부르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맑은 물줄기가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 수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지는 시댁에 발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임종도 외면했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왜 그랬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봄. 수지는 23세 시집을 왔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박순덕은 50살이었습니다.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에게 유독 엄격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 5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며느리가 아침상 차릴 시간이다. 수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반찬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국이 짜다. 다시 해라. 수지는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싱겁다. 다시 해라. 3번째 국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다. 치워라.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빨래가 덜 빠졌다. 마루가 더럽다.
김장 맛이 이게 뭐냐? 수지는 무릎이 닳도록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터지도록 빨래를 빨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것 봐라. 그릇에 먼지가 있다. 수진은 그릇을 보았습니다. 먼지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시 씻어라. 수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나만. 큰형님 둘째 형님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시어머니는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를 이을 장손을 낳았다. 둘째는 가업을 도왔다. 너는 뭘 했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막내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례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음식 맛이 해마다 못해진다.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수진의 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압이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주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임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만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미역국을 끓여줬으니 은혜를 알아야지. 수지는 비틀거리며 부엌에 섰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진의 남편 민호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르시니 따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이 죽어갔습니다. 23세 시집 온 새댁은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가면 잔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서. 수지는 속으로 사겼습니다. 얼마나 사겼는지 위장에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 수지는 참지 못했습니다. 제 딸 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손녀 앞에서 수진을 다시 때렸습니다. 어린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수지는 딸을 안고 그날로 시댁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혼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버려라. 하지만 민호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형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한번 와라. 수지는 갈등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인데 가보자. 수지는 남편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임종을 외면했습니다. 2023년 봄입니다. 25해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68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형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형님 부인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형님 혼자였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막내야.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데 너한테 줄 게 있다. 수지는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5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유품이라니.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형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에 있었다. 이건 막내 며느리한테 주라고. 수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혼 때 시어머니께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50년이 넘은 물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은 깨끗했습니다. 정성스레 보관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만지고 또 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수건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글을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쓰기를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수진아에게. 이 한 줄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죽기 전에 직접 하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피하니 편지로 남긴다. 내가 널 미워한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널 미워한 적이 없다. 내가 널 혹독하게 대한 건 내 잘못이다.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줄게. 나도 너처럼 막내 며느리였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했다. 밤새 빨래를 시키고 밥을 굶기고 마당에 무릎 꿇리기도 했다. 나는 견뎠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다. 그래서 나도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했다. 내가 받은 대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뒤늦게 알았다. 수진아. 내가 널 유독 심하게 대한 이유가 있다. 너는 나를 닮았다. 강하고 똑똑하고 당찬 아이였다. 첫눈에 알아봤다. 저 아이는 내 젊은 시절 같다. 그래서 더 세게 다뤘다. 저 아이가 나처럼 강해지려면 더 혹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 딸 욕한 것도 미안하다. 그 애는 예쁘다. 내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입이 나빠서. 표현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밖에 못했다. 나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할 줄도 몰랐다. 수진아. 내가 내 임종 때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줘. 내가 해준 손수건을 나는 매일 만졌다. 잠들기 전에 꼭 쥐고 잤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창피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수진아. 이제 말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우리 민호 옆에 있어줘서. 손녀 잘 키워줘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어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날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묘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매년 벌초를 해왔던 것입니다. 수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임종 때 손도 못 잡아드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게 25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미워한 건 제 자신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손 한 번 못 잡은 저요. 수지는 손수건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간직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말할게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혹독했지만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수건이 펄럭였습니다. 수진에게는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됐다. 수지는 묘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못 울었던 눈물이었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아침이었습니다.